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의 잔가림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금기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지금 이 순서는 세 번째 부분인 주거 문화 속의 금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흥미롭냐?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농경 문화를 바탕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땅이 어떠느냐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택리지에 의하면은 사거 용인, 죽어서는 용인에 가고 생거 진천, 생활하는데 살기에는 진천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용인의 땅값이 충북 진천의 땅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어떤 관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변화가 됐고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이 농경 문화에 있어서의 금기 문화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집을 택할 때 배산 임수 뒤에다가 산을 바탕으로 하고 앞에다가 물을 바탕으로 하는데 집은 물보다는 높아야 되고 산보다는 낮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따집니까? 그런 거 안 따지죠. 뭐 역세권, 마세권이라고 하죠. 마트가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극장이 가까이 있느냐, 의세권이라 가지고선 병원이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집값 혹은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값이 달라지긴 하는데 전통적인 농경 문화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떤 집의 위치라든지 방향을 정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금기와 벽산 문화 속에서, 특히 벽산 문화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해음 그리고 음양오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조화가 맞아야 되고 음과 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고 그것은 화수목금토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의 건물입니다. 중국은행이니까 중국 사람이 졌을 거라는 건 분명한데 건물이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과 관계가 됩니다. 80년대서부터 중국은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국이랑 협상을 이어가는데요. 영국과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갖가지 조건을 주고 약속을 해달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장 개방적이면서 가장 활기가 있는 도시를 100년 동안 아편전쟁 이후에 100년 동안 만들어 온 것이 영국입니다. 자기가 잘 가꿔놓은 한 도시를 중국한테 넘어줄 때는 아쉽겠죠. 안타깝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그때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일국 양제, 고도의 자치, 50년 불변이라는 조건을 걸고 97년에 홍콩을 중국에 반환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그림에 보이는 지역의 빈 땅이 공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거기다가 은행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홍콩 반환이 되게 되면은 홍콩의 금융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국은행 건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을 부지를 샀는데 당시에 이 건물을 봤을 때는 음양오행에 입각하지 않고 완전히 풍수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풍수는 흥미로운 것이 뭐 이게 칠판이 있으면은 좀 쉽게 설명할 텐데 저 건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가 연상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을 그리라 그러면은 반달 모양의 이렇게 휘어 있는 동그란 홀을 가지고 있는 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쓰는 칼은 약간 이렇게 도끼 같이 생겼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위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저거 중국 사람들이 쓰는 칼 모양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저 건물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북쪽에는 홍콩 공원이 그리고 북동쪽에는 홍콩 총독이 살던 관저가 있었고 그 다시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부종합청사가 있었고 서쪽에는 법원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풍수지리를 하는데 영국과 너무나 많은 마찰이 있다 보니까 영국의 어떤 그런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풍수지리를 보게 된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져서 남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쪽에서 해가 지면 그림자가 서쪽을 비추겠죠. 서쪽에 비치면은 그림자가 비치는 그곳에 중국의 홍콩의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속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마치 칼로 난도질하는. 왜? 중국에 반환된 이상 중국적인 것이 돼야 된다. 홍콩의 어떤 문화는 제거될 대상이 된다는 거, 없애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홍콩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국 사람들의 의식이나 어떤 문화적인 행태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되면은 그림자가 들어서지 않죠. 왜냐하면은 북쪽에 홍콩 공원이 있습니다. 그 홍콩 공원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해가 서쪽으로 향하고 그림자는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동쪽에 그림자가 질 때 첫 번째 그림자가 홍콩 총독, 영국의 관리가 머물던 그 자리를 그림자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홍콩 정부 청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그 지역에 대한 난도질. 내가 지배한다, 극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가보게 되면 재미난 건물들이 많습니다.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마치 디귿자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건물이 있는데 산에 용이 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 용은 밤에는 산으로 가고 낮에는 물로 나오거든요. 이 입출입에 길을 막으면 안 된다 그러죠. 우선 가운데를 뻥 뚫어 놓은 건물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의식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요소, 벽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이 건물 바로 뒤에 있는 HSBC 건물을 가보게 되면은 한 3층 높이 정도를 비워놨습니다. 용이 지나가는 자리다라고 그래가지고선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홍콩에 가면은 건물이 있는데 이제 IFC 건물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라고 그래가지고선 금융센터 건물이 있는데 위에 모양이 바리깡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손 모양의 어떤 조형물들이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누구보다도 먼저 받아야 된다. 왜?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중심이기 때문에 그 금융빌딩하고 돈하고 손하고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연결고리, 어떤 벽사의 연결고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흥미로운 거는 이 IFC의 80층에서부터 89층까지가 모두 홍콩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해음에서 팔은 돈을 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IFC의 40층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30층에서 바로 50층으로 넘어갑니다. 40층이 주는 그 이미지가 싫다라는 거죠. 해음적인 이미지. 그것이 바로 중국 문화의 특징 속에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콩에 가서 홍콩이 그러한 벽사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데 가서 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갈 때는 1층, 2층, 1층, 2층, 3층, 5층, 6층, 7층, 8층 그래가지고 10층, 20층, 40층이 통째로 없고 50층, 60층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아파트들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대칭 구조가 아닌 것은 풍수지리적인 어떤 음향을 보고 졌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은 반드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균형이 된다라는 것, 중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적으로 모든 것의 중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추라는 것이죠. 시소가 가운데 있으면 추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 수도 있거든요. 뒤에 추가 있거나 사람이 앉아 있으면 시소가 무게가 바뀌어지니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음, 풍양, 남저, 북고라는 것은 결국은 땅을 잡을 때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음양오행, 벽사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집 앞쪽은 높고 뒤쪽이 낮으면 과부가 생기고 고아가 생긴다. 안 좋은 것입니다. 뒤에는 높고 앞은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해를 봐야지 악귀나 세균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해서 헤드는 남향 쪽을 문을 남향 쪽으로 넣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거 문화적인 특징도 나타날 수 있다. 황제가 살던 지역은 절대로 대칭적이고 균형을 맞추는 음양오행에 입각한다. 그래서 베이징의 자금성이 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풍수지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콩과 마카오입니다. 마카오는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죠. 아시아에서 도박하면은 이제 마카오를 말하는데, 도박은 음양오행 중에 무엇이 돈을 상징할까요? 물입니다. 그래서 도박장 앞에는 혹은 도박장 안에는 항상 분수나 폭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항상 연못을 놓고 작은 폭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은 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거문화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현관문을 들어갈 때 아까 전에 조요경이라는 게 있었죠. 현관문의 위에다가 자그만 거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걸어 놓는다. 그럼 귀신이 보고 놀래서 도망가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악귀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집에 화장실이나 부엌이 보이면은 그 집은 제대로 만든 집이 아닙니다. 집을 설계하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동양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벽사 문화, 음양오행의 문화, 갖가지 이러한 주거 속에서의 금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물이 보이는 것을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꺾어져서, 화장실도 꺾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관을 들어서 신발을 벗을 때 바로 앞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의 구조를 보게 되면 거울은 항상 측면에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 앞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엌이나 화장실이 보인다. 그럼 앞에다가 뭐 화분이라도 하나 놓으십시오. 물은 곧 돈이다. 그래서 도박장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를 가도 서양 사람들도 많아요. 서양 사람들이 무슨 음양오행을 따져가지고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쁜 것을 알고는 그렇게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박장을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물입니다. 예, 물은 항상 바깥쪽으로 흐르면 안 되고 안쪽으로 흘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시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땅값이 비싼 지역은 들어오는 물을 바라보는 지역입니다. 광진구의 워컬 호텔들은 저쪽 북한간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고 나가는 물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비싼 지역. 한남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흑석동은 물이 나가는 쪽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저기 서해로 나가는 쪽을 보게 돼 있으니까 그쪽은 땅값이 쌉니다. 용산도 들어오는 것을 보죠. 그리고 용산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용산은 화수목금토의 오행을 가지고 봤을 때 불의 기운이 센 지역입니다. 서울 자체가 불의 기운이 셉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치를 놨던 것입니다. 해치는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화재를 예방한다라고 했는데 불의 기운은 피와 연관이 됩니다. 싸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은 불의 기운이 많아서 한번 잘 보십시오. 청나라 군대가 와서 처음 주둔했던 지역이 용산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고 일제가 와서 거기다가 기지를 만든 데도 용산입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 용산입니다. 지금은 국방부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용산은 불의 기운이 아주 센 지역이다. 아마 음양오행을 보고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이면은 용산 쪽에다가 집을 질 때 항상 주변에 물 같은 것을 고려를 할 것입니다. 무슨 분수를 놓든지 아니면 연못을 놓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특징은 이러한 음양오행 풍수지리. 상택이라는 측면에서 상택은 좋은 자리에 집 위치를 택한다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을 놓고 보통 발을 놓죠. 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도 막고 악기가 들어온 것도 막기 위해서 칸을 하나 쳐놓는데 요즘 아파트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고 요즘 집은 그런 의미가 없죠. 근데 중국의 전통적인 가옥인 스허웬이라 사하번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면 대문을 열면은 앞에 벽 같은 게 있어서 벽을 옆으로 피해서 돌아서 들어가야지 마당이 보이고 방들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의 악귀를 막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을 질 때는 뭐 나무도 역시 뭐 나무 재료를 쓸 때도 그런 것들을 항상 고려한다. 이거는 해음과도 관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는 쌍이라고 그러는데 쌍은 상갓집, 조상가다 할 때 그 조상하의 상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놓지 않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도망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가구나 아니면은 집 지을 때 기둥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습니다. 피나무, 똠무라 그러는데 똠은 끊어지다. 아주 단단한 나무긴 하지만 끊어진다라는 발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역시 피나무도 쓰지 않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나무가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구점에 가가지고선 중국에서 만든 책상, 의자, 무슨 뭐 테이블 아니면은 옷장 같은 걸 보면은 아주 비싼 가격의 나무 재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느릅나무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그 느릅나무의 발음이 항상 여유롭다, 풍족하다라는 유량이라는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열량의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느릅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뭐 보통 저기 뭐예요, 가벼운 그런 목재들을 주로 이제 옷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한쪽에 뭐 유연해가지고선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버드나무에다가 비교하는데 버드나무도 집에다가는 심지 않습니다. 예. 뭐 이것도 역시 죽음이라든지 귀신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심지 않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뽕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복숭아 같은 거를 심지 않습니다. 귤나무 같은 경우에는 찐주라 그래가지고선 어떤 상스럽다, 돈을 벌다, 달다, 아니면은 기운이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나무, 귤나무 같은 거를 연초에 낑깡같이 생긴 나무 있죠. 그것을 연초에 남의 집 방문을 할 때 사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해음과 관계된다.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정원수라든지 아니면은 선물용으로 많이 쓴다. 그러면은 기타의 금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해음과 관계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시계를 선물하지 않는다 그랬죠. 시계는 쫑이라 그러는데 보통 괴종시계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쫑이라는 것은 끝나다 종영, 이제 영화 스크립에 올라갈 때 the end라고 하는 걸 중국어로는 쫑이라고 쓰는데 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계 선물을 하지 않는다. 뭐 요즘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시계는 선물로 받고 싶죠. 아까 전에 먹는 배,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물하지 않는다. 손수건도 하지 않는다. 사과는 편안하다, 잘 지낸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과는 선물용으로 갖고 가는데 배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음양 오행은 음과 양은 두 개 합치면 항상 짝수가 되죠. 그래서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은 선물을 할 때 홀수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술을 줄 때도 항상 2병, 담배도 2각, 2보루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쌍. 이게 이제 하나의 조화가 딱 맞는다라는 거죠. 짝수가 돼야지 된다. 그래서 좋은 일은 항상 쌍이다.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호사성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쌍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선물 받을 때는 좋죠. 우리가 보통 선물하는 것보다는 더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회주의 중국에는 상당히 이러한 문화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홍콩에 가면은 우리가 차를 마실 때 대표적으로 중국차 하면 녹차 계열의 차, 그리고 꽃차, 그리고 이제 발효차라 중에서 무슨 보이차 이런 것들을 마는데 특히 자스민 차의 경우에는 남의 이득을, 남의 돈을 뺐다, 이익을 없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스민 차는 영어로 자스민차 아니면 꽃차, 화차라고 발음하지 모리 화차라는 발음을 쓰지 않습니다.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리는 남의 이익을 빼앗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뭐 넥타이, 허리띠 선물하는 거는 잘 알 수 있죠.
서양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주로 선물하는 게 장갑입니다. 왜 그럴까요? G 러브입니다. 글러브. 예. 큰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일종의 해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해음 문화는 중국만큼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다. 예전에 우리가 피휘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피휘에서 어떤 글자의 모양이 안 좋은 의미를 뜻하거나 안 좋은 획수가 들어가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빼기도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휘의 문화도 역시 이게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해음의 문화도 역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자도지동과 극측반입니다. 옆에 보게 되면은 여러 인물들의 사진이 있죠. 반자도지동이라는 것은 극측반하고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뭐뭇이 끝에 도달하면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하는 도의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것이 반자도지동인데, 뭐 쉽게 하면은 극에 달하면 처음부터. 그래서 아까 전에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10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그것에 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도 않은 이유가 마지막 수 꽉 찼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9는 찰랑찰랑하지만 꽉 찬 거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9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자도지동 극측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이름, 장명을 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이소룡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이소룡이라고 이름 안 짓습니다. 이대룡이라고 짓지. 왜? 큰 용이 좋으니까. 근데 태어나면서 대룡이면은 자라면서 어떻게 할 것밖에 없죠? 쪼그라들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작은 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극측반이라는 그런 사상, 반자도지동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용은 용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룰 성자에 용용자를 뜻거든요. 아직 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커질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등대평이라고 이름을 들 텐데 등소평이죠. 우린 대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만약에 김대중, 요 밑에 보면 이대호죠. 큰 호랑이입니다. 앞으로 쪼그라들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대근, 큰 뿌리. 큰 뿌리는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노쇠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름을 중국에서 짓지 않는다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름을 졌는데 이대근, 이대호라고 지면은 뭐 학력이 낮구나, 문화적인 수준이 낮구나, 배운 것이 적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극측반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사상이 장명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 때자에다 가운데 중자는 뭐뭇을 맞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맞추다라는 뜻이죠. 썩 좋은 이름 아닙니다. 나중엔 크게 맞추면 쪼그라들 것밖에 없으니까 극측반, 극의 이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이승만입니다. 이 만자는 저녁 만자를 씁니다. 만추, 만월 할 때 그 만자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다음은 뭐죠? 아침이 밝아오는 거. 해가 지면은 달이 뜨면은 이제 해가 지고 달이 지면은 해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을 잇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침이 될 것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자도지동과 극측반의 사상에 입각하면은 태는 노태우, 클태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아주 큰 어리석음입니다. 태어날 때 큰 어리석음은 앞으로 어리석음이 작아질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극측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하고 중국의 어떤 사상적인 배경은 상당한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게 상황이 딱 맞지 않죠. 하여간 중국 사람들이 장명을 할 때 제일 많이 반영하는 것 중 여기 오타가 났는데 생활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반자도시동입니다. 그래서
처신과 자기 관리의 도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내가 높은 관직이 이르렀다 그래가지고선 거들먹대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마중 나가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나가서 또 환영해서 접대를 하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보기 힘든 겁니다. 그게 일종의 역시도 반자도지던 극직반의 사상이 있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라는 뜻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높은 것은 이제 없을질, 내가 지금 대통령이면 나중에 대통령에서 내려올 것밖에 없으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겸양지덕의 어떤 배경하고도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자도지던 극직반의 사상은 중국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뭐 도가적인 성격의 어떤 배경을 뜻하고 있다. 급하면은 통하게 되고 통하게 되면 그게 다다르고 그게 다다르면 새롭게 변한다. 안 좋으면은 좋아질 것밖에 없고 좋아지면 나빠질 것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중국 사람들이 왜 작게 짓느냐, 소평이고 소룡이고 성룡이라고 짓느냐, 우리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대호나 대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도 좋고 책도 좋고 잡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열산 학원에서 만든 중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이제 뭐 5가지 특징이라고 했지만 수업 과정에서 다 얘기한 내용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녹색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녹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나라는 가장 중국에서 국제적인 수준이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외 교역도 가장 빈번했고 그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선 당란지의 이민 문화가 많이 생겨서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을 우리는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당인가라고 해요. 당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길거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이나타운을. 근데 이 당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속칭 성의 어떤 그런 문화가 또 같이 발달을 했고, 뭐 약간 뭐 우리 지금의 시각에 보면 퇴폐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퇴폐 문화를 선도했던 사람들,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포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녹색 모자를 씌워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다른 것은 녹색을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녹색을 신지만 모자는 녹색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녹색 모자를 쓰다라는 거는 바람이 나다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딴짓거리,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뭐 남편이 아니면 부인이 딴짓거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다른 색의 모자는 다 써도 녹색 모자는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오면은 다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마을운동 하는데 새마을운동 모자가 녹색 모자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보면서 막 웃겠죠. 그걸 연상하죠. 중국에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초록색 티셔츠, 초록색 신발, 초록색 액세서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초록색 모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친구에게 물어보니 중국에서는 남자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건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관습이 생겨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옛날에는 바람을 피고 있던 아내가 들키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색깔이 튀는 초록색 모자를 쓰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쪼록 중국에 가서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를 욕보이지 않으려면 초록색 모자는 피해야겠죠. 이처럼 몰랐다가는 중국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금기사항이 중국에는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심코 실수할 만한 금기 5가지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숫자 13과 250. 벽시계는 이거는 해음입니다. 그런데 13번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났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숫자 13은 멍청이나 미친놈이라는 뜻의 용어로 쓰일 수 있어 서양에서 13은 아주 안 좋은 숫자죠. 250은 뭐가 문제일까요? 예전에는 은전 250개를 빤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바보라는 뜻입니다. 멍청이를 뜻하는 빤펑과 같아 욕이 되었다고 반쯤 하네요. 돌았어라는 숫자 의미입니다. 13, 13과 250, 250,
이 두 숫자는 중국에서 정말 심한 욕이니 절대로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심한 욕 연인과 정도는 배 나눠 아닙니다. 먹지 않기. 연인 사이라면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겠죠? 그러나 배만큼은 나누어 드시면 안 됩니다. 배를 나누어 먹다는 중국어로 펀리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이 헤어지다, 분리하다의 뜻을 가진 펀리와 같은 해음이죠. 중국에 가셨다면 배만큼은 혼자 다 먹어버리세요. 세 번째, 초대받았을 때 남김없이 먹지 않기. 친구의 집에 초대받고 음식까지 얻어먹게 되었다면 여유롭다라는 의미를 밥 줘야 한 되기 톨까지 때문에 남김없이 먹는 게 깨끗이 먹는 것이 인간적이죠. 반드시 미덕은 맛있게 아니라는 먹었다는 뜻입니다. 의미니까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너무 남김없이 음식을 먹을 경우 양이 부족하다, 아직 모자라다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더불어서 젓가락을 밥 공기 위에 꽂아두지 마세요. 이건 우리도 이건 똑같죠.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고 삽시라 그러죠.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숟가락을 세워놓으면 안 중국 되는 설날인 거, 죽을 때나 춘절에는 쓰는 울지 겁니다. 않기.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춘절을 잘 보내는 것이 한 해를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춘절에 울면 한 해 동안 슬픈 일이 일어나고 춘절에 늦잠을 자면 한 해 동안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중국에서 새해를 맞게 된다면 그 하루는 아주 완벽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새해에 자지 않죠. 눈썹이 샌다 그러긴 닭살시계, 하지만 벽시계를 뜻하는 쫑은 중국어에서 마지막을 뜻하는 쫑과 발음이 같습니다. 너의 마지막을 선물할 수는 없겠죠? 시계를 선물할 거면 손목시계를 선물하세요. 우산도 비슷한 이유로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질 산하고 우산을 발음이 싼이 같습니다. 흩어지다 라는 뜻의 싼과 발음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선물에 대한 금기가 참 많습니다. 선물하기 전에 꼭 한번 의미를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중국에서 주의해야 할 금기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금기를 이해한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까지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국을 떼어놓고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순조롭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화 속에 남아있는 금기 문화, 우린 지금 금기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벽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